일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김재섭입니다. 도나스. 세게 말씀해요. 제가 예. 왜 도나스를 나중에 말씀드렸냐? 오늘 도나스를 어떻게 도나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번 주에 네. 그 박지훈 앵커님께서 우리 도나스라도 하나씩 준비하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를 지지하시는 분께서 정말 도나스 큰 한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여기 예. 인증샷으로. 도나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박스 플러스 저 예. 엄청 우리 제작진이 다 굉장히 먹을 수 있을 많이 만큼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도나스를 네, 직접 저 볼 엄청나게 수가 많은 있습니다. 도나스가 있어서 오늘 네. 도나스 김재섭이라고 세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분도 도봉구 거주하시는 도봉구 거주하진 않고 않고요? 네, 우리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봉구로 이사 오셔가지고 한 표를. 네, 영남에 계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지금 뭐 발언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도 좀 한마디 언급이 됐습니다. 현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는지 우리 변희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중국 외교가 이렇게 거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사실은 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외교 방식이 너무 거칠어서 사실 그래서 서방하고도 많이 부딪히는데 근데 외교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잘잘못 따지는 게 좀 무의미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로 따지냐면은 누가 먼저 시비 걸었냐가 있는데 한중 관계 지금 부딪히게 된 거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 시비 걸었어요. 미국 방문 직전에 네. 이건 아무런 맥락 없이 그렇다고 중국하고 현안도 아니었던 대만 해협 대만 해협. 문제를 네. 공식적으로 개입해 들어갔거든요. 그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 관계 같은 경우는 물밑에서는 조정을 하되 공식 발언들은 자제해 왔었는데 이거 건드려 놓으니까 벌집을 한번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거칠게 밀고 나오니까 요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먼저 거론한 게 있어서 요 상태를 일단 쿨다운 시키는 게 끝난 게 맞다. 맞지. 이걸 갖고 계속 밀고 갔을 때는 글쎄요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 명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니네가 먼저 시비 걸지 않았냐. 그럼 막 덤비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쿨다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가 먼저냐 이 얘기를 지금 변 대표님이 하셨거든요. 보면 싱 대사도 뭔가 원고를 좀 읽는 걸 봤을 때는 즉흥적 발언보다는 본국하고 조금 조율된 발언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당연한 추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방송에 나오시는 저 패널 분들도 그렇고 네. 여당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중국은 민주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잖아요. 중국에 또 오래 또 계시다 오셨잖아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근데 예. 뭐 저는 그냥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중국에 살다 보니까 네.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몸으로 체득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싱하이밍 대사 개인의 문제로 자꾸 싱하이밍 자체가 중국은 괜찮은데 싱하이밍이 너무 무례해서 이 사람을 본국으로 소환을 하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그러니까 외교적 기피 인물로 해가지고 추방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싱하이밍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뭐 무슨 울릉동에 그 1,000만 원짜리 네. 무슨 뭐 접대를 받았다는 둥 뭐 이렇게 등등등 하는데 왕원빈이 바로 이제 직격을 했던 것처럼 네. 중국은요. 그 대사가 개인적으로 뭐 판단해서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본국의 입장을 벗어나는 수준에서의 외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중국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투영된 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정무적 판단이 많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싱하이밍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판을 깔아줬다. 그래서 한중 갈등을 유발했다. 아니면 일어날 게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아무리 일어날 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어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 게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라는 거는 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죠. 예. 심지어 그 내용 조율 여부까지는 뭐 분명히 들어간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것을 생방으로 유튜브로 송출하겠다라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생방으로 게 더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공공연하게 싱하이밍 대사 만나는 모든 일정들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라는 것까지 합의를 해놓고 났으면 적어도 어떤 얘기를 할지를 미리 들여다볼 필요는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면 중간에서 읽어 나갔을 때 최소한 제지를 하거나 예.
명백하게 내정 간섭이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중국 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제재를 하든가. 분위기가 좀 그래서 당장은 제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네. 발언이 끝나고 제재를 하던가 아니면 정정 발언을 하던가 아니면 차후에라도 뭐 최고위 회의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고 한 번이라도 질타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들러리 다져주시고 그 이외에도 아무런 이런 방구가 없었다는 거는 싱하이밍 대사 하는 말에 다 동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들러리 서주고 부채질하고 있는 거면 부끄러운 일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면 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그 A4 용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15분 동안 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애시당초에 이제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그렇죠. 하려고 했던 후쿠시마 것 같은데. 오염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비자 문제 심각하죠. 네. 그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와가지고 어쨌든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네. 어떤 이제 야당이라도 그 한중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어떤 이런 것에 이니셔티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목적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한중 간에 얽혀 있는 경제적인 현안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야당이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중계도 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원래 판단은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쭉 얘기를 하면은 주재국 대사들은 별말 안 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한중 우호 협력을 그게 위해서 끝날 건데 성실하게 노력하겠다. 요 정도 할 줄 알았던 건데 원고를 갑자기 원고를 꺼내가지고 읽기 읽어버리니까. 시작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이후에라도 한마디라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대표님. 그건 정말 네. 집권 여당, 민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 출신 야당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 이전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 네. 정말 저거는 아마추어 수준을 못 넘어선 거죠. 중국 외교라는 게 여당이 있어요. 여당이 있는데 야당하고 접촉해서 행사한다면 이건 뻔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나올지를. 예. 그 당연히 예측을 하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한국 정부하고 중국의 중간자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이용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나버린 거죠. 중국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거 완전 보시는 이용당했죠. 거죠. 완전 근데 이용당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중국의 의도는 뭐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외교 소식통들 취재를 했어요. 네. 핵심은 중국은 윤석열 정부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쭉 10년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잘하고 싶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그 중국에 대해서 예컨대 뭐 그 아주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말씀하신 대로 대만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노선을 건드리는 이슈들을 제기를 하고 계속 그 사실은 원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에 오려고 답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한중 관계가 막 나빠지면서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물밑에서는 전부 다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고 미국조차도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왜 이러냐. 탈중국이 대안이 아닐 텐데 그러면 중국 말고 또 다른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무역 적자가 15개월 동안 계속 적자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풀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남는 것은 배팅만 남은 거죠. 배팅 발언만 남는 거고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안에 반중 혐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뭐 김치 문제, 한복 문제, 동북공정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여론 시장을 조직해서 결국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정점에 대통령마저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외교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변 대표님 말 듣고 우리 김수희 위원장님 말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중 문제 갈등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모든 노선을 반중으로 가고 있냐면 그것도 아니야. 네. 그냥 말 한마디 문제 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버렸고 나는 이번에 중국이 하는 거 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좀 손 좀 봐주자는 거기까지 이제 그래서 의도적으로 충돌을 시켜가지고 손을 봐줄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 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미국 방미 앞두고 그 바이든 좋아할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좀 한국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중국이 또 중재 들어가고 있는데 요 기회에 한번 좀 동북아에서 좀 넓혀보자 한국을 좀 어떻게 제끼고 그러니까 자꾸 빌미를 줬단 말이에요. 빌미를 줬다. 그럼 말 말고는 한 거 뭐 있냐는 겁니다. 한국에서 뭐 말 한마디 말고. 그 대통령 말. 그리고 무슨 실질적인 네. 이 탈중에 대안은 뭐가 있었냐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밖에 없었던 거. 대만해요 그 얘기. 김수지 위원장님. 네. 그 대만 관련된 발언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을 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네. 근데 뭐 대만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 현상의 평화적 맞습니다. 유지였거든요. 현상 유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현상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것은 반대가 미국 있는 워딩이에요. 네. 근데 그 네. 미국의 워딩인데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만 동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다들 쓰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중국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프레임에 맞춰서 중국이 도발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걸 도발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서양 네. 대다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유지를 지금 현상 그대로로 보고 있는 중립적인 워딩입니다. 근데 이걸 자체를 전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한중 관계 갈등이 악화되는 거 뭐 좋지 않죠. 네. 당장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무역 적자 더 가파르게 이 뭐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쭉 들어오니까 나는 한중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러는데 왜 그렇게 공격하냐.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명분이 별로 안 서는 게요. 별로 동조가 안 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욕을 많이 먹더라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했던 거는 그 당시에도 국익이라는 말을 분명히 썼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민주당 어땠습니까? 이게 무슨 국익이냐 친일 매국 외교지 하면서 전국에 현수막 걸어놨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중국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라는 것은 국익이고 정부가 일본 정부와 뭔가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매국이고 이 이중잣대가 사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별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스텝에 거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그 양안 문제만 제가 하면은 정리를 그 서방에서 이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워딩이 같으면 안 되는 게 저 사람들은 저쪽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한국은 지금 평택항이 네. 대중 이 공격 기지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 평택항에 미군 다 들어와 가까워요. 있는데 네. 거기서 말을 조금이라도 거칠게 들어가면요 이거 전쟁하자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평화로운 해결이라는 교과서적인 답만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 안 나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리적 위치가 지정학 자체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예. 그렇죠. 장선 그러니까 기자 저는 정리 좀 그리고 해주십시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대사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아, 본인도 계셔 보셨으니까요. 예,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중국에서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그 싱하이밍 대사 이거 뭐 조치 요구한 이후에 웨이보가 지금 난립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들을 전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늘 그런 것을 통해서 양국 간의 뭐 반중, 그 다음에 저기는 혐한 뭐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감정 싸움을 하게 돼요. 이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막 부추기는 또 언론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환치어 시바오라고 하는 그 황구시보 황구시보. 이런 데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고 여긴 또 조선일보가 또 막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소개하지 않겠지만 그 시작이 됐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드 이후에 롯데 어떻게 됐죠? 제가 갔더니 롯데가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철수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철수를 하고 거기에 다른 그 중국계 그런 그 마트들이 막 들어와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민들이 있다. 대통령이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평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은 거기에 우리 국민이 있어요. 그 국민들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거칠게 같이 싸우자는 식으로 나가면 이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재수 선생님 네. 짧게만 네, 그 뭐 이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하나, 그러니까 대륙 중국을 네. 이야기해. 대륙 중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본인들의 전제를 깔고 뭐 예면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얘기하는 평화적 현상 유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랑 결연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건 알겠습니다. 그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우리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외교적 기피 인물을 지정하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추가한 거 불어놓은 이런 거? 기름에 이렇게 부채질까지 하는 거라고 봐서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짧게요. 지금 이 상황이 예. 계속 가면요. 결국에는 막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조치를 요구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사실상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네. 그러면요. 지금 정재호 대사인가요? 네. 들여와야 돼요. 아하. 본국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싱하이밍 대사 데려갈 거예요. 보내야죠. 본국 소환 하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엔요. 대리대사 체제가 되는 거예요. 대리대사 체제를 아예 격하해 버릴 수도 있어요.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교 단절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30년 전으로 작년이요. 한중 수교 30주년 되던 그렇죠. 해였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한중 수교 30주년 이후에 향후에 3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막 얘기하다가 그 이듬해 된 올해 31주년에 지금 이렇게 그 한중 관계가 다시 뒤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네. 자,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요. 좀 국내 소식, 특히 지금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해서 파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자극했다. 그래서 이렇게 부결이 된 것이다. 이 논리가 맞는 근데 겁니까? 그걸 뭐 민주당에서 막 그런 식으로 떠들던데 네. 그 민주당은 그러면 떠들어. 이 체포동의안은 말하는데요. 너무 정당해서 가결하고 싶었는데 아. 한동훈 장관이 싫어서 부결했다는 그런 궁색한 그렇죠.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판단을 내려서 들어갔겠죠, 당연히. 저는 좀 반대로 보는 게 유일하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 수사로 들쑤셔 놓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송영길 대표하고 이성만 윤관석 의원만 맞받아쳤어요. 같이 검찰 그러네요. 공격하고 예, 예, 촛불 집회 맞습니다. 참여하고 송영길 대표는 검찰 출두하고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야 이렇게 계속 검찰에게 당하고만 있다가는 특히 돈봉투 같은 경우는 20명 얽혀있다는 그 얘기지 네,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러다가는 예. 다 떼죽음 당하겠다. 한번 제대로 승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밀어주자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신경을 쓴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부결되겠네. 오히려 부결될 걸 염두에 두고 핑계거리로 작업을 한 그렇죠. 거지. 명분. 예, 그렇게 된 거지. 이 말 듣고 생각 바꿨다가 민주당한테 배지 다 떼야 되죠. 그런 배지 식으로 다 했다면. 떼야 아니 근데 제가 네, 뭐 민주당 전 대표보다 어린 분도 계시니까 예, 뭐 있죠, 있죠. 있어요. 예. 예. 어느덧 그렇게 나이가 네.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제가 취재한 내용하고 정확해요. 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검찰한테 끌려다닐 건데. 그리고 20명 받은 사람들 다 또 조사받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건이 나올 거고 결국엔 민주당 간판 내리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끌려갈 수 있냐라는 정서가 전반적으로 있었다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작정을 하고 들어간 측면도 있는데 마침 한동훈 장관이 기름을 부은 이런 것도 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전략을 몰랐냐. 알았어요. 알았을 것이다. 알고도 근데 면전에서 그 욕을 먹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 모욕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상당히 감정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기존의 기조를 정해놓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네. 결국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다음에 뭐 본인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네. 검찰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게 별로 그렇게 떳떳하고 명분이 서지 않거든요. 국민들께 우린 이래서 부결시켰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정확하게. 그제서야 궁색하게 한동훈 장관 이제 탓을 하게 된 건데 누가 봐도 웃긴 얘기인 거죠. 네, 민주당 되게 우스워진 겁니다 이번에.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변희 대표만 좀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가결로 예상을 왜냐면 가결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간다. 예. 한판 붙자 이번 기회에 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사실 이번에 보면 검찰 수사 내용이 부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부실하다.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각방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녹취 파일밖에 없어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녹취 파일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원 가면 충분히 다툴 만하다.
때마다 민주당의 법률가들이 많아요. 판단해 볼 때 이게 가서 무죄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식이 좀 깔려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씌워놓은 부패, 비리 정당 이미지 이게 고착화되고 있다. 근데 거기다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정치하게 활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뭐 이제 유지되지만 여기서 더 확 나아지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지. 약간 정치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등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민주당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검찰이 계속 공격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러면 있는 걸로 이건 보입니다. 부결을 좀 계기로 뭉치게 될지 그렇게 내용이 되는데요. 이 깊어질지. 부결이 되는 과정에서 이 예. 검찰이 송영길 대표의 선거 컨설팅 업체를 압수해가지고 예, 예. 이제는 송 대표가 비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줬다. 완전히 돈봉투와 별개 사건이에요. 별건으로 지금 막 다 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이번 주부터 촛불 집회 참여하겠다. 그래서 검찰과 송영길 대표의 정면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야권의 이른바 범반 윤석열 리더십이 예. 이제 송영길 대표 쪽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송영 전 대표한테 이제 간다? 이재명 대표는 못 싸우니까. 안 그러니까 저는 싸우니까. 아까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요. 예.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걸려 있으니까. 근데 예. 그냥 던져놨잖아요. 아하. 자유투표로. 예, 근데 검찰은 막 치고 다니지. 싸우는 사람은 이제 소영길 대표하고 윤관수 이성만 의원이지. 저는 이렇게 리더십이 바뀔 수 있다고. 바뀔 수도 있다. 근데 뭐 개인적 생각이 있으니까요. 예, 개인적 생각인데 근데 실제로 뭐 혁신위원회 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어 지난번에 의총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혁신은 우리한테 민주당에게 최고의 혁신은 이제 총선 승리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고 도와달라. 그랬을 때 박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왔는데 네. 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래서 힘 모아서 단합해서 총선 승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질 거고 네. 뭐 단결력은 좀 더 세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뭐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의 어떤 그 윤석열 정권 특히 이제 검찰 독재라고 민주당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싸우는 분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혁신위원장 얘기했는데 혹시 취재가 좀 된 게 있나요? 오늘 발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주 안에 예, 될 수가 있다. 취재를 했는데 아마도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 네.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지도부는 확인을 안 해주는데 네. 핵심 관계자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는 안 받고 있는데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 김은경 교수가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정당 출입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낯선 그렇죠. 별로 알려진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네. 정근식 교수는 전남대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로 와서 교수라는 이제 진보적인 사회학자 네. 그리고 제2기 그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고 주로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현대사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이죠. 그리고 김은경 교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금융관계 어떤 소비자 단체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세평을 들어보니까 좀 조용한 분이다. 그 지난번에 이래경 그 전 위원장 네. 그 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안 알려진 사람 또 그리고 그렇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 취재를 해보면 누가 되든 별로 기대는 안 된다. 그래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분들, 주목도 떨어진다? 의도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분들을 섭외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김기수 게 위원장님. 제가 뭐 네. 아까 이재명 대표는 최고의 혁신이 총선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혁신위의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날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큰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를 제거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래경 씨가 임명되고 그 많은 논란 속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 책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 별로 진심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인물들 두 분도 공익 평가를 하셨지만은
비중 있는 인물로서 다뤄지지 않잖아요. 그럼 혁신위가 비중 있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네. 의미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결국 혁신위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어떤 눈속임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혁신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눈에 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님 또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님 이 두 사람의 출마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둘 다 그 윤석열 검찰 시절에 네. 이 수사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두 사람 다 피해자인가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둘 다. 근데 사실은 좀 공모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요? 둘 다 비슷한 경우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국 교수나 우병우 수석이나 네. 분명히 지금 수사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으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조작 수사를 당했고 그러면 그 가해자는 누구며 이런 진실투쟁 비슷한 걸 해줘야 되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 두리뭉실하게. 예, 두리뭉실하게 이게 뭐 윤석열 검찰 독자하고 싸우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끔 그냥 아주 두리뭉실하게 가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확실히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 부분부터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취재되면 좀 두 사람 출마에 가능. 특히 조국 교수는 또 파면까지 또 그러니까요. 받았어요. 어제 파면됐는데요. 출마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본인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출마에 대해서 주변의 권유는 많은데 출마에 대해서 답을 준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다. 뭐 이런 건데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을 해보겠다.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사실상 출마 쪽으로 이제 기우는 거죠. 출마한다. 그런데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양당 공이 두 분의 출마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당 다 좀 불안한가요?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면 우리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병우 수석 공천을 줍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공천 못 줘요. 한다면 영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텐데 뭐 당선될 수 있겠죠. 영주고등학교 출신이고 뭐 그 동네 그 고향이니까 해볼 수 있을 만하다. 근데 결과는 우리도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관심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면 우리 다 죽어요. 죽는다. 큰일 특히 난다. 이제 수도권에서 박빙 열세에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다 뒤집어진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년 총선은 그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3년 차죠. 접어들고 사실상 중간 평가 성격이 큰 이제 총선인데 이 선거가 윤석열 심판 선거를 우리는 치러야 되는데 조국 심판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의 출마는 사실상 민주당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기류가 강하더라고요. 자, 김재수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완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조국 수석도 조국 장관도 두 분이 마찬가지고. 나오면 뭐 제3정당의 출연을 더 가속화하거나 무당층의 비율을 높이는 작용 이상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동관 수석 얘기도 이동관 특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학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임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임명이 된다는 얘기까지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아직 정확하게 임명은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사실상 그 아니되옵니다 보고가 계속 올라갔대요. 대통령께. 근데 이제 그중에 한 분만 할 수 있다,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보고가 된다고 보고 있던 분도 있군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원래 6월 5일 날 하려고 했다가 그 주 수목에 한다 그랬다가 또 미뤘다가 지금 어쨌든 대통령 순방 일정이 또 잡혔잖아요. 네, 베트남, 프랑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가장 그 주요 예측은 내일 임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일 해놓고 간다. 15일입니다. 근데 이제 한상혁 위원장 그 심리했잖아요. 지난 월요일에. 그래서 이 결정을 이제 재판부에서 23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컨대 그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명된
방통위원장이 새 방통위원장이 있고 네.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방통위원장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신고 갈등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그래도 7월 이후엔 정리가 될 거고 뭐 그렇지만 이동관 특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었던 방송 장악과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옳은 선택인 거냐 정권의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변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간 좀 다 저는 그 돼갑니다. 학폭 같은 거는 아마 이동관 수석이 임명이 되면요, 그걸 뒤엎을 정도로 이제 뭐 더 큰 판을 벌여서 이슈를 잠재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이 MB 때 같은 경우는 KBS니 뭐 MBC니 이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사장 앉혀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다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로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꽤 많은 연구를 했어요, 공영방송대에서. 그래서 대부분 합의가 된 게 그냥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네, 그렇게 결론 내고 아마 이동관 수석도 그 네. 보고서에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KBS 수신료 불이중수 해가지고 그냥 재정으로 그냥 파탄 내버리고 대한민국의 MBC는 쪼개서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그건 보수에서 YTN은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거는 보수 진영이 거의 합의가 된 사안이야. 야, 공영방송 도저히 안 된다, 노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동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게 다 선택을. 판정리를 할 사람 다 네. 팔아버리고 이럴 그럼 사람이 무조건 임명이 되겠네요.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말씀대로 정권의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근데 글쎄요, 뭐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네. 방송 장악을 시도해서 잘 된 케이스를 아직까지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유사일에 유사일에 아직 네. 화를 초래하는 일이죠. 작용이 있으면 늘 반작용이 그렇죠. 있죠. 어떤 일이든요. 어떻게 김재수 위원장님은 이게 임명이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얼만큼 논박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특히 이제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분명하게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으면 아하.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반박 성명 같은 내용들을 보면 네. 저도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폭이 그래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이제 그 부분이랑 그래서 뭐 가해자라고 불리는 분과 피해자라는 분이 뭐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사고는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폭 논란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참작 사유가 될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보 임명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섭, 장윤선, 변희재 대표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